헌법재판소가 기나긴 네. 정말 뭐 길었습니다. 9개월이나 걸렸어요. 네. 272일이나 걸렸는데 네. 이정석 검사 완전히 정말 에이스 검사잖아요. 그렇죠. 네. 수사 진짜 잘하는. 그런데 이 이정석 검사의 발목을 잡기 위해서 낸 탄핵 소추 안과 관련해서 전원 일치 기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정말 야당이야말로 제가 볼 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탄핵을 던지는 행위. 네. 이거 북한의 핵실험하고 뭐가 다른가 생각하고 네. 같은 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헌법 체계를 뒤흔드는 북한의 핵실험이나 다름없는 헌법적인 그 하여간 이런 망국적인 이런 반헌법적 행태. 헌법재판소가 딴 사람들도 아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김명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임명을 한 약간 친야 성향, 친민주당 성향 지금 재판관 무려 5명이 아무런 이의 없이 이거 민주당 입장을 기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유가 특정하지 않다. 특정될 수 없다. 아니 간단히 말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 본인이 우선 변호사 법조인이고 그 안에 지금 변호사들 법조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이 지금 이제 그런 사람들이 포진한 당이 세상에 지금 보세요. 뭐 리조트 이용 관련 부정척당 금지법을 위반했다느니, 뭐 골프장 예약 편의에서 문제가 있었다느니, 범죄 경력 조회를 무단으로 했다느니, 뭐 이런 걸 가지고 지금 걸었는데 헌재가 뭐라 그랬냐면요. 지금 이 탄핵 사유로 걸었다는 이 행위들 보니까 일시, 대상, 그리고 그 상대방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양상이나 직무와의 관련성이 특정되지 않아 가지고 한마디로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이런 소추 사유들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 말,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는 거는 니들이 내기는 냈는데 우리가 보니까는 애초에 이 외양부터가 아예 그냥 틀려먹어갖고 우리가 아예 그 안에 들어가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쪽팔리는 겁니까? 이거는요, 한마디로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뭐 초등학생 애가 화가 나서 헌재 아저씨 얘 나쁜 짓 했으니까는 얘 탄핵해주세요 올리니까 헌재 재판관들이 아가 미안한데 네가 이렇게 쓴 내용 자체가 이게 탄핵서 자체의 요건에 좀 부합하지 않아서 미안한데 들여다볼 수가 없구나. 이거는 다를 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쪽팔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기 목적을 달성을 했잖아요. 이거 기각됐고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이거 탄핵 소추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목적 달성했죠. 272일간이나 이 사람이 검사직을 할 수 없게끔 묶어놨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검찰이 직장인데 검찰 청사 가보지도 못하고 검사 동료들하고 이야기를 나눈 그 전산망에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완전히 그야말로 그 뒷방에 무슨 야인 노숙자처럼 돼가지고 그 사회생활을 못하게 되고요. 둘째, 탄핵 소추가 승부는 뻔하지만 그래도 변호사 선임해야 됩니다. 그 변호사 누구 돈으로 내야 돼요? 자기 돈으로 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동안 어쨌든 마음고생이 이루 말할 수 없고 272일 동안 심적으로 또 금전적으로 말라 죽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저는 제도를 바꿔야 된다. 제도를 보완해야 된다. 무고죄잖아요. 무고죄죠. 그리고 국가적 손실이잖아요. 그리고 탄핵 남용이죠. 탄핵 남용죄인데 어쨌든 그걸 쭉 들여다보면 이렇게 기각이 됐을 경우 탄핵 소추한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근데 그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그렇다면 이제 어떤 경우에도 기각이 되면 다 그 사람들의 책임을 물어야 되느냐. 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어쨌든 우리 국민이 탄핵을 그렇게 그 헌재에 제소할 수 있는 전반적인 능력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역효과를 갖고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저는 이 말 오늘 딴 사람들도 아니고 민주당 쪽에서 이렇게 다 선임을 해준 헌법재판관들조차도 그 누구 하나 민주당을 편들지 않았다는 사실, 또 그다음에 판결문 내용 자체가 너무나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그 사람들이 제정신이라면은 쪽팔려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을 그 말. 형식적 적법성, 그러니까 내용의 적법성이 아니고 최소한 맞춤법이라든가 문장 형태는 갖췄어야 되는데 맞춤법과 문장 형태도 지금 이것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 내용은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겉만 봐도 너네 거는 우리가 시간 들여서 판단을 가치를 느끼지 못해라고 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정당은 고사하고 일반인에도 그 일반인이 쪽팔려가지고 고개를 못 들 사안이에요. 저는 이거에서 더 이상은 이제 민주당이 할 수 없다고 보는데 이분들의 목적이 아까 말한 대로 최소한 정당으로서의 어떤 양심이나 상식이 아니라 지금 그 대표를 그냥 무조건 보위하고 그다음에 무조건 검찰을 되든 안 되든 막 던져가지고 그냥 괴롭히는 것 자체에서 거의 감정적 배설
그 쾌감을 누리는 거에 급급하는 사람들이라면 계속 갈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르겠고요. 아이고. 강백신 어디까지나 저도 가정입니다. 네. 등등 또 4명이 또 남아 있어서 네. 이런 검사들 발목 잡기가 언제까지 이어지는지 또 답답합니다. 그런데 네. 또 한 사람 있죠. 조희연. 네. 야, 이 재판도 어마어마하게 정말 이것도 어마무시하죠. 이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침대 재판. 침대 재판. 침대 네. 재판인데 네. 자, 결국은 뭐 1, 2심 마찬가지로 네. 너무 명백한 거라 뭐 그럼요. 뻔하죠. 네. 그러니까 조희연이 지금 교육감을 상실했습니다. 대법 네. 유죄를 때렸고요. 이건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네. 특채를 해라라고 지시를 내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어떠한 기관도 교육기관이잖아요. 네. 국가기관인데 공채를 하지 아니하고 네. 사적인 이유로 해서 채용할 수가 없죠. 그렇죠. 불가능하죠. 네,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그 채용을 책임져야 되는 부교육감 등등은 이거 안 됩니다. 그 밑에 그 부하 간부들이 직권남용으로 나중에 수사받으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거를 담당 실무자인데 나도 어쨌든 책임이 지어진다. 네. 이거 안 된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서실장을 통해서 네. 강압적으로 밀어붙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일단 어쨌든 고발 당했고 네. 지금 대법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 화가 나는 건 이거예요. 오늘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에 또 직면하지만 정의로운 가치에 이렇게 뛰어든 것은 뭐랄까 자기가 받아야 될 숙명이다. 아니 지금 그러니까 해고된 그런 그 교사들을 자기의 교육감 그 기기 안에 부당하게 불법적으로 강압적으로 지금 채용을 해놓고서 그게 정의로운 가치라고 표현을 하는 이 정말 후한무치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그런 후한무치를 가능하게 한 게 바로 우리 사법부, 특히 김명수 사법부였다고 봅니다. 지금 아까 침대 재판으로 무한정 늘려줬죠. 그리고 이분이 아시다시피 어떻게 됐습니까? 그 1심에서 그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이분이 그냥 그러고서 22년 그 교육감소 선거에 3선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사람이 뭐 3심까지는 무죄 추정을 한다라는 원칙을 이제 이용하여 나왔는데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죠. 어떻게 1심에서 지금 그렇게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뻔뻔하게 그런 나온 것도 문제고 그런 거 나오도록 집행이 그러니까 이분이 근데 조국과 굉장히 비슷해요. 우선 성이 같고요. 그다음에 아니 제가 왜 이게 비슷하다고 하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분이 1심을 유죄를 받고 그다음에 2022년 6월에 어떻게 보면 좀 뻔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나와서 당선이 됐는데 당선이 된 것도 또 웃기는 게 사실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막 당선이 된 때라서 지방선거는 다 국민의힘 바람에 불었어요. 그래서 서울도 이번에 충분히 가능하고 또 조희연 민주당 후보가 진보계열 후보가 그 1심 실형까지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보수 진영이 단일화만 했으면은 그때 그냥 이길 수 있었어요. 그 세 사람이 그런데 세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냥 악의다 틈버리고 막 무슨 돈 문제 나오고 정말 추악했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그때는 조희연 한테 뺏겨도 싸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정말 창피했습니다. 정말 창피하고 그건 보수 진영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딴 업종도 아니고 애들 가르치는 교육감 아닙니까? 애들한테 뭐가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 지금 또 나온다고 제가 들었는데 보니까 막 움직이기 시작했더라고요. 10월 16일에 보궐 있잖아요. 이제 한 달. 아니 그 사람들 자격 없어요. 세 사람 다 자격 없다고. 자격 없어요. 어디다 대고 지금 조희연 저는 그게 뭡니까? 조희연 당선시켜준 그 죄 하나만으로도 그 사람들 나올 자격 없어요. 그리고 이 아까 말한 대로 이 왜 또 조국하고 비슷하냐면 올해 1월에 2심에서 유죄를 받았어요. 올해 1월이에요. 올해 1월 20일. 그것도 똑같네. 그다음 조국이 2월에 또 2회 유심 받았어요. 그런데도 이제 둘이 또 똑같은 게 이 사람은 좀 그 순서는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1심 유죄 받은 사람이 그냥 나와가지고선 당선되고 그리고 그래서 그냥 계속 그 자리 갖고 있는데 2심에서 또 이제 유죄 나왔는데 그러고도 계속 지금 그 교육감 자리에 오늘까지 하고 그리고 조국 역시 2월달 바로 그 한 달 뒤에 2심에서 이제 그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그냥 그 판사가 세상에 이게 아주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해놓고서도 세상에 법정 구속은 아니한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 판결 때문에 똑같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도 나와가지고 또 이 사람도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2020 그러니까 이제 올해 1월에 2심에서 유죄 판결 받았는데 그다음에 대법원이 법률심을 한 거예요. 조희연을. 그래서 지금 9월에 저 뭐지 그 3심 결과 나왔지 않습니까? 자, 조희연도 정치 거물 아닙니까? 삼성 교육감이고. 자, 이 사람을 지금 1월부터 9월이니까 8개월 걸렸습니다. 1월부터 8월인데 뭐 하여간 넉넉 잡고 그러면 조국도요. 한 달 뒤니까 9월 말 늦어도 10월까지는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대법원 시간표가 맞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다 똑같으니까 이것도 똑같아야 돼. 성 똑같은 건 우스갯소리지만 뭐 정치적인 중량감이라든가 항소심. 네, 그러니까 항소심 끝난 뒤에 대법원까지 지금 약 8개월 걸렸다고 치면은 조국도 2월이니까 8개월이니까 저 엄밀히면 7개월인데 뭐 8월 말이니까 넉넉 잡고 8개월 쳐주겠습니다. 그러면 조국도 9월 말 10월 또는 늦어도 10월 안에는 대법원이 상식적으로 조국에 대한 판결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대법원은 조희연보다도 더 조국 관련해서 봐주고 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 조희대 거기도 그걸 비슷하네. 갑자기 조희연 할 뻔했죠. 조희대 대법원장님. 근데 그 대법원장님 그래도 전임자하고는 달리 법관의 명예를 지키시고 굉장히 좀 어떤 우리 사법부의 권위를 세워주실 그런 분들이라고 들었습니다. 사법부의 권위를 이번에 9월 말 10월 세워주실 거죠? 10월은 여러 가지로 사법부의 정말 권위가 다시 세워질 재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바로 두 대표,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10월 중에 판결이 꼭 나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1시간 동안 거의 달려왔고요. 좀 뭐 속상한 그런 내용들도 있고 또 앞으로 잘 돼야 될 내용도 있고 합니다. 뭐 추석 때 저는 근데 속상한 내용이 많았지만 오늘 그래도 법원과 헌재가 살아있다. 정말 그 여러 가지로 시간도 많이 끌고 참 그랬지만은 헌재의 경우에 중요한 거는 심지어 민주당 성향, 민주당이나 김명수가 임명한 헌법재판관 5명조차도 민주당의 이번 탄핵 소추는 한마디로 형식적 적법성, 맞춤법도 이거는 지금 틀려가지고 더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식으로 완전히 그야말로 정의로운 결정을 내리셨다고 보고요. 또 검사 탄핵 이것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민주당의 탄핵 공세가 북한의 핵실험만큼이나 이게 정말 우리 헌법 체계를 뒤흔드는 오염수급이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면역력은 환신에 맡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 요즘 부쩍 면역력이 걱정이세요? 면역력을 팍팍 튼튼하게 챙기고 싶으세요? 부담 없이 전화해서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 오늘 그 방송하는 거 혹시 보셨죠? 네, 저는 다 보고 왔습니다. 상당히 자신감 있게 하시던데. 그래서 제가 그 저번에 사실은 총선 직후에 그런 기자들과 브리핑을 한번 하셨어요. 그때 이제 그 최상병 특검과 관련한 기본적인 방향 뭐 이런 것들도 그때 이제 원칙으로 말씀하시고 일단은 공소처 수사를 보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부족하면 내가 먼저 하겠다. 이런 이제 기본 방향을 설정하셨는데 그때 사실 그 기자들과 브리핑하면서 굉장히 잘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비판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언론에서는 뭐 방향이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 비판을 많이 했는데 그때는 총선에서 폭망해가지고 사실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비판받는 타이밍이었어요. 똑바로 한 게 뭐냐라는 식으로. 그런데 제가 그 기자들 질문 받는 거 기자시지만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왜냐하면 그 기자가 그 질문 하나 하려고 하루 종일 고민하거든요. 그러니까 엣지 있는 질문을 하려고 본인도 준비하는 것처럼 기자들도 그거를 답변하는 건 훨씬 힘듭니다. 훨씬 힘들죠. 옛날에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이 그 기자 브리핑할 때 그 프롬프트 세워놓고 진행했다 그래가지고 그 문제가 좀 그때도 논란이 되고 그랬는데 그 정도로 기자 브리핑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작업일 수밖에 맞습니다. 없는데 지금 오늘 브리핑 하시는 거 보니까 쉽게 말해서 그 학력고사 세대 이후에 처음으로 나온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앞에 대통령들은 다 학력고사 앞입니다.
그러니까 그 학력고사 세대라 하면 뭐 성문 종합 영어, 수학의 정석 정석. 뭐 이런 거 가지고 예. 맨투맨 이런 거로 공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전에 미국 가서 뭐 이 팝송 하나 하시는 것도 사실 성문 종합 영어 공부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그 브리핑 하시는 거 보니까 되게 자신감 있게 하시는 걸 보고 저 상당히 앞으로 아마도 브리핑이나 저런 걸 좀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대권 후보들은 정말 앞으로 힘든 시절이 오겠다. 아니, 그래서 제가 저번 브리핑을 할 때 잘하시더라고요. 예. 저번 브리핑 할 때 잘하셔가지고 이거를 그냥 분기 한번 하는 게 좋겠다. 저는 그 생각을 사실 했거든요. 사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 서는 걸 굉장히 즐겼습니다. 예. 그런데 그 MBC 저 삼선 슬리퍼 기자가 대통령 그 출근길에 뒤통수에 대놓고 그 고래고래 고함치는 바람에 끊어져 버린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짓이죠. 예. 그게 전 세계 공영방송 기자들이 보면 그거 진짜 포복 절도할 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대통령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쭉 주제별로 뽑아봤는데요. 예, 예. 첫 번째가 기자들이 망국가 세력이 뭐예요?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지금 예. 그 어제입니까? 그제입니까? 그 뭐 김문수 인사청문회 뭐 또 국방위원회 국방위원회 또 회의에서도 신원식 국방장관에게도 망국가 세력이 누구예요? 뭐 이런 식으로 묻더라고요. 아니 그걸 진짜 몰라서 묻나? 지금 대통령께서 딱 정리를 했어요. 망국가 세력은 간첩이나 국가기밀 유출 등 북한 정권 추종자를 지칭한다. 이 깔끔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죠. 아니 실제로도 최근에 이제 그 중국에 네. 그런 블랙 요원들의 명단이 유출된 그런 사건까지 최근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대통령께서 예를 들으셨는데 하이브리드 워 이게 뭐냐면 일단 정보전, 심리전 이런 거부터 가짜 뉴스부터 먼저 시작을 한다.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그 6.25 때도 대통령께서 뭐 지적하셨지만 남한 내부에서 북한의 그 내부에서 동조했던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그 힘들었던 그런 6.25 전쟁이 그 시절이 있었고 지금도 그게 마찬가지다. 전쟁은 항상 그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고 가짜 뉴스를 필두로 해서 하이브리드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 부분을 명확하게 지적을 하시고 거기에 동조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는데 그 사람들을 그러면 반국가 세력 말고 뭐 뭘로 지칭하겠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주셨다 이번에 그렇게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어째입니까? 그 국방위 상임위원회 거기서 뭐 양문석 의원이 신원식 국방장한테 막 대놓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왜 갑자기 이 반국가 세력이 나타났냐고. 반국가 세력은 오래전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반국가 세력을 지칭하는 그 멘트 할 때 제가 표정을 보니까 뭔가 많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야, 너희들 어디서 뭐하는지 다 알고 있어 이런 표정 있잖아요. 아마 반국가 세력 입장에서는 아마 가슴이 콩닥콩닥 거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반국가 세력을 지칭한 것은 사실은 지금 우리 원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그 80년대 운동권 출신들이 뭐 반국가 세력 이러면 저 색깔론이다. 뭐 우리를 탄압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정말 그 30년 전에 그 구닥다리 방식입니다. 지금은 국가 간에도 우방 간에도 정보 수집하다가 걸리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간첩죄를 더 범위를 늘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오늘 이 개념 규정을 확실하게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예, 예. 지금 그리고 그 이야기도 했어요.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네. 뭐 관련해서 질문이 나왔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는 분입니다. 그리고 네. 김영석 그 독립기념관장 후보가 일본으로 제청이 되어서 그냥 임명한 거다. 그러니까 이 인터뷰 심사 점수가 제일 좋았던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우리나라 그 역사학자로서는 그래도 꽤 이제 그 독립운동에 대해서 그 지식이 많고 그거를 이제 그 아주 그 국민들 전체로 국가 전체로 홍보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뭐 일단은 객관적으로 인사 그 과정에서 이제 뭐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을 일본으로 그 제청하지 않는 것도 웃긴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한 업무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게 뭐 광복회 회장이 그게 뭐 어떤 다른 본인의 그런 뉴라이트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분이 안 됐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품고 이렇게 그
인사를 흔들려고 하는 거 그게 오히려 더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심사 점수 관련 이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종찬 광복회장이 2명 정도를 밀었는데 한 사람은 뭐 김구 선생의 손자, 뭐 정손자가 예. 그렇고 한 사람은 무슨 교수인데 그 사람들이 그때 인터뷰 점수가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이 어떻게 해서 언론에 이게 폭로가 됐냐 하면은 심사위원장을 했던 분이 독립기념관 현재 이사입니다. 근데 광복회장이 그 심사위원장을 좀 하라고 해서 했다는 거예요. 언론에 나와서 하는 말이. 예. 그래서 두 사람을 밀었고 그 두 사람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이 물었다는 거예요. 광복회가 재정이 좀 어려운데 앞으로 뭐 이걸 좀 타개할 방법이 있느냐 이랬더니 두 분이 다 거의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인터뷰를 하면 생각해보고 오셔야죠. 예. 근데 김영석 교수 같은 경우는 그 5인 5배수 때였던가 이종찬 광복회장이 인터뷰 점수를 제일 낮게 줬습니다. 52점. 예. 그런데 그때 82점 제일 높게 준 사람이 있어요. 그 뭐 A 교수인데 그 A 교수를 또 나중에 이종찬 광복회장이 전 뉴라이트다 이렇게 또 비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영석 교수가 뉴라이트라서 비판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민 후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때문에 반대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통령은 1번으로 심사 점수에서 1번으로 올라오니까 재청이 와서 임명을 했다. 이 발언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뉴라이트가 도대체 뭔지 지금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보수당에 이렇게 10년 가까이 있으면서 10년 넘게 있으면서 뉴라이트를 도대체 어떻게 정의를 내리는지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의가 다 다르다. 뭐 어떤 방향을 사실은 이야기하는 거냐. 이거 영미 국가에서는 신자유주의라는 건 있습니다. 예. 신자유주의. 뭐 신자유주의라는 건 있는데 뭐 네오리버럴리즘이라고 신자유주의라는 건 있는데 뉴라이트라는 거는 개념 규정을 한 게 없어요 그동안.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소위 말해서 빨땡땡이라고 이 좌표 찍고 했던 그런 거를 이 사람들이 그대로 되풀이하는 겁니다. 뉴라이트다, 뭐 극우다. 또 지금 오늘 뭐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는 신친일파. 와, 또 이 친일파는 알겠는데 신친일파가 새로 등장했어요. 근데 그 말 만드는 거는 이제 민주당이 참 잘하는데요. 잘해요. 단어 만들고. 근데 뉴라이트 뭐 심지어 이번에 부총장은 자기가 뉴라이트인데 김영석이 뉴라이트인지는 자기도 모르겠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왜 이분이 뉴라이트냐. 자기가 그래도 남들이 뉴라이트라고 하는 맞습니다.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러니까 뉴라이트 낙인 찍는 거예요. 낙인 찍는 거예요. 진짜 뉴라이트가 뭔지도 모르겠지만 뉴라이트인지 아닌지 실제로 의미가 없어. 그냥 낙인을 찍어버리는 찍는 거야. 거지. 예, 낙인 찍어서 대중들과 분리시키고 예. 고립시키는 전략이죠. 음해하고 마타도 하고 거기에 대한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단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기 뉴라이트고 뭐 신친일파고 뭐 하면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떳떳하게 자신의 소신을 이번에 김문수 장관 후보자 보세요. 떳떳하게 밝히는 게 좋아요. 자, 잘하시잖아요. 잘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대통령께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하셨네요. 최상병 특검 청문회에서 외압 실체 없는 게 자연스럽게 드러났다. 수사 잘 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최상병의 억울한 그런 희생과 관련한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게 제일 문제잖아요. 근데 그 책임자들이 경북 경찰청에서 기소 의견으로 일부가 송치됐습니다. 외부위원들 모아가지고 현장 부대장, 다 그 송치를 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그 최상병의 억울한 죽음이 있다 그러면, 그리고 억울한 수사가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사실 비판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왜 그 책임이 있는 사람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지 않느냐. 이 사람도 송치돼야 되고 저 사람은 되면 안 되고 억울한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비판 여론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비판 여론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최상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그 책임자를 사실 가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 비판 여론들이. 그게 아니라 대통령이 경로했느냐 경로 안 했느냐 그것만 관심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민주당 일각의 문제가 뭐냐면요. 최상병의 안타까운 죽음, 그리고 너무나도 슬퍼하고 있는 탄식에 빠져 있는 그 유가족, 예. 이분들을 빨리 위로하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이 최상병이 왜 이런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느냐, 과실치사 의혹을 밝혀야 되잖아요. 빨리. 그렇죠. 네? 그래서 경북지방경찰청이 수사 브리핑을 했습니다. 벌써. 그런데 민주당이 야당의 이거 아주 못된 버르장머리가
계속 이거를 어떤 정쟁의 불쏘시개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족들 뭐 최상병의 안타까운 이 죽음, 아픔, 가슴, 상처 이런 거는 그 다음이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정쟁의 불쏘시개로 쓸까 요런 고민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건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 외압실체 없는 것 자연스레 드러나 이것도 사실은 그 단톡방 뭐 JTBC에 제보되고 지금 뭐 권성동 의원이 뭐 한 4차례 걸쳐 가지고 폭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김기현 변호사란 분 그리고 이제 장경태 의원 맞아요. 이런 분들이 접촉했잖아요. 이제 그 접촉하면서 그 내용들이나 이런 게 일종의 공작, 제보 공작 비슷하게 흘러간 부분을 분명히 또 밝히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는 그 최상병 특검이라는 게 관리할 수 있는 위기 상태로 저는 전환이 됐다고 보고 그리고 지금 수사가 2개였어요. 그러니까 경북경찰청의 수사와 공수처 수사였는데 실제로 피해자한테 중요한 건 경북경찰청 수사였어요. 그렇지. 경북경찰청은 아무 문제를 지금 언론에서도 민주당에서도 말하지 않고 공수처 수사만 가지고 뭐 이게 어쩌냐 저쩌냐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게 이미 정치 거대한 공작이다. 공작 프레임에 지금 있는 거고 이런 거는 결국에는 특검할 명분이 없다. 명분상으로도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지금 그 우리 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실 외압 수사 의혹이 어떻게 나왔냐면요. 해병대 출신인 김기현 변호사 그리고 이종호 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그리고 송모 씨 사업가 그리고 또 한 분 더 있는데 이 4명이 들어가 있는 단톡방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그 뭐 VIP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임성근 사단장이 야 그거 좀 구명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 과정에서 VIP한테 이야기하면 안 될까? 그거를 사진 캡처하고 녹취록을 JTBC에 제보를 한 거죠. 공익 제보자라고 김기현 변호사가 했는데 그 이종호 그 대표가 말을 바꿉니다. 아니 그 VIP가 그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아니고 해병대 총사령관 김계환이야. 그 일이 벌어지고 또 이 김기현 변호사가 본인이 또 박정훈 수사단장 변호인이에요. 예? 근데 또 저 누구죠? 저 민주당 국회의원 장경태 최고위원 요 21대 때 최고위원 찾아가서 또 이렇게 협의를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드러나 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김기현 변호사가 고발을 2건 당했는가 그렇습니다. 그 관련해 가지고 김 변호사가 그 뭐 이제 MBC 그 시사 프로그램 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특검이 거부권이 행사돼서 늦어지면 그러니까 그 어떤 통화 기록이나 이런 게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것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는 대통령의 어떤 거부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황당한 게 지금 그 박정훈 대령과 관련한 그 사건이 재판에 진행되고 있는 게 있어요. 그 항명죄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서 그 사건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뭐 경로했다는 그 어쨌든 그 공수처 관련한 사건하고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항명죄와 관련한 재판에서 통화 기록 조회 신청을 하면 돼요. 자기가 변호사인데 왜 안 해요,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안 하고 특검을 안 하기 때문에 통화 기록을 조회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특검이든 뭐든 수사기관에 불과하고 통화 기록을 조회하려면 결국 법원에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법원에 신청해야 되잖아요. 조회해달라고. 근데 자기가 재판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면 자기가 신청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을 듣는데 이게 무슨 그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니까 저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권성동 의원이 그런 어떤 이게 일종의 공작에 가까운 거다 이런 폭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그 뭐 어떤 탄핵 빌드업 여기에 연장으로 진행이 된 거지 최상병의 억울한 죽음하고는 아무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맞습니다. 이분들이. 최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은 정말 안타까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민주당의 이런 정치 공방적인 행태 때문에 최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이 오히려 정쟁의 불쏘시개로만 쓰여지는 이게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김기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이렇게 엮여져 있는 그 탄핵 윤석열 정권 탄핵 공작 빌드업이 이제 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거의 다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더 이상 이 쉽게 하면 말빨이 먹히지 않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근데 김기현 변호사는
권성동 의원을 또 고소를 했더라고요. 영등포 경찰서에. 참 어떻게 보면 참 연구 대상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또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도 하셨네요. 예. 원전 생태계 고사 일보 직전까지 갔지만 어렵게 살려내는 중. 지금 지난 정부 5년간, 즉 문재인 정부 5년간 탈원전으로 원전 생태계가 고사 일보 직전까지 갔는데 어렵게 살려내고 있고, 최근 원전 시장에서 국가 간, 기업 간 경쟁이 아주 치열하다. 우선 협상 대상자, 저 체코 원전 말하는 것 같습니다. 24조 원짜리. 그래서 안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원전 생태계를 살려내고 있다.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 큰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지금 현재 그 체코 관련한 원전 수준은 정말 대단한 쾌거입니다. 그렇죠. 특히나 이 체코가 유럽 국가잖아요. 예. 유럽 국가인데 유럽에서는 이제 뭐 프랑스도 그렇고 원전 강국들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심적으로 같은 유럽의 업체를 쓸 그런 동인이 좀 있는 데다가 뭐 여러 가지 지정학이나 뭐 그 원자력 발전소는 굉장히 외교 안보하고도 아주 밀접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프랑스 쪽을 쓸 그런 동인도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의 그런 원전 기술을 채택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쾌거고, 그리고 물론 이 과정에서 이제 미국의 그 원전 업체 웨스팅하우스인가요? 거기서 이제 뭐 그 특허나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미국과 그 한국의 그 원자력과 관련한 그런 여러 가지 그 협력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순간적인 일시적인 진통이라고 생각이 들고, 체코가 가지고 있는 결국 어떤 니즈를 맞추기 위해서 한미가 협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안심하라고 이렇게 또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사실 그 문재인 정권 때 뭐 쉽게 이야기하면은 뭐 친환경적 뭐 에너지 이러면서 뭐 태양광, 뭐 풍력 이런 거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뭐 다 좋습니다. 좋은데 사실 그 원전 한 기에서 생산되는 전기량을 만들어내려면 태양광은 그럼 얼마나 어느 정도의 땅이 필요한가? 뭐 이런 언론 보도를 보면은 서울 땅덩어리 한 두세 개 더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합니다. 그러니까 원전 한 기에서 생산되는 에너지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관리가 된다는 전제하에 원자력만큼 효율적이고 깔끔한 에너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광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외국의 사례를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외국 이 태양광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게 날씨거든요. 날씨. 그러니까 태양 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흐리고 그러면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 오면 발전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사막지대, 좀 비도 안 오고 구름도 안 끼는 그런 지역에서 이제 태양광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미국도 웬만한 지역에서는 이제 그 경제성이 떨어지고 그런 약간 사람이 살기 조금 힘든 지역, 사막 같은 그런 지역에서 그 태양광의 어떤 그 경제성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막이 없잖아요. 태양광을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날씨와 관련한 문제를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풍력, 제가 뭐 친환경 하시는 분들 힘 빼는 건 아닌데 풍력과 관련해서 그 풍력 발전기 그 밑에 가면 뭐 있는지 아세요? 새의 시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새들이 그 풍력 발전기 프로펠러에 맞아가지고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친환경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살짐승 에너지네. 그러니까 우리가 친환경이라는 게 굉장히 미래 에너지라고 포장은 많이 되어 있는데 그 이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면들을 감안해 가지고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원자력이 뭐 방사능이니 뭐니 이렇게 공포가 과장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친환경 에너지도 나름의 그늘이 다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그 지금 의료개혁 이야기하시면서 지금 응급실 의사 부족이 근본 문제다. 이 정면 돌파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의료개혁에 대해서 사실 저 개인적으로 의료 분야가 저는 전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저는 접근하는 입장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아주 정면 돌파를 하시겠다 이런 게 느껴집니다. 응급실 의사 부족이 근본 문제다. 국민 안전하게 만들 때 됐다. 뭐 이렇게 아주 정면 돌파로 나가버리시네요. 예, 저는 사실 뭐 이런 의료 소송이나 이런 걸 좀 해봤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현실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은 이해하는 면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필수 의료,
특히 예. 이제 뭐 응급실에 계신 이런 의사분들일수록 그 자기가 어떤 가치 있는 인재다, 자원이다 이런 게 존중받지를 못해요. 존중받는 느낌이 잘 안 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의료법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 굉장히 강해서 그 중에 제일 강한 것 중에 하나가 진료 거부를 하면 안 돼요. 진료 거부를 하면 그 처벌을 받아요. 아하. 그러니까 환자가 왔는데 그 진료 거부를 한다라는 게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예. 실정법 하에서는. 그러면 특히나 응급 의료 현장을 어떠냐면 뭐 급작스럽게 사고를 당한 사람이니까 뭐 정신이 혼미하는 분도 있고 또 취객도 있어요. 술 먹고 뭐 넘어져가지고 진상이라고. 그러니까 난리도 아니에요 여기가. 욕하고 막 뭐 행패 부리고 물론 이제 그런 그 의료진에 대한 그런 어떤 진상에 대해서 이렇게 처벌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나중 문제고 일단 당장 그 사람을 또 진료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료 거부를 하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뭐 협조도 잘 안 하는데 비몽사몽하는 사람을 데리고 치료하다가 뭐 사고라도 난다든지 아니면 또 뭐 사실 의료 수가도 너무 낮아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뭐 보존도 안 되는 상황에서 계속 너가 열심히 해야 돼, 너가 열심히 해야 돼, 너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를 그 응급실의 의료진이 듣는 것도 이제 지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단순히 돈 문제다 아니면 의사 정원 문제다 뭐 다른 문제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 하지만 이 응급실과 관련한 부분은 그 의료진에 대한 존중을 만드는 게 일단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게 그렇다고 이게 그 진료 거부권이라는 걸 없애야 되냐 하는 문제도 좀 있는데 저는 이거를 단순히 의대 정원 문제, 의사 수혜 문제하고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 영역이 있다라는 거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오케이. 네. 뭐 그 외에도 이런 뭐 노동 개혁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계속 지금 언론에 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 국정 브리핑을 보면서 좀 느끼는 점은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자신감 있게 의견을 피력했다. 그리고 기자들의 질문에 아주 거침없이 정면 돌파하는 식으로 했고, 특히 저희들이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좀 하겠지만 윤석열 대통령하고 지금 한동훈 당대표 사이에 뭐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어떤 또 질문이 나온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전혀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정당이다.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기자들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만드는, 오늘 하여튼 뭐 거침없이 답변하고 설명하고 그런 브리핑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면역력은 환신에 맡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 요즘 부쩍 면역력이 걱정이세요? 면역력을 팍팍 튼튼하게 챙기고 싶으세요? 부담 없이 전화해서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 최근에 가장 큰 이슈, 국내 이슈가 이른바 의정 갈등,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어떤 약간의 불협화음, 이 부분, 그리고 또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간의 대표회담, 두 가지일 것 같은데요. 좀 압축해가지고 좀 얘기를 좀 했으면 좋은데, 의정 갈등과 관련해서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 오늘 오전에 들려온 것 같습니다.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내일부터 한다고 했었는데, 총파업 직전에 62곳 중에 52곳 노사협상이 타결되어가지고, 적어도 이 보건의료노조, 특히 간호사분들의 파업은 이제 더 이상 잦아들었다라고 하는데, 나름대로 성과 아니겠습니까? 성과죠. 네. 특히 PA 간호사법 이런 부분이 통과되면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도 상당 부분 또 의정 갈등의 한 축인 또 간호사분들, 또 그런 의사를 제외한 의료계는 정상화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하나의 어떤 씨앗을 뿌린 거 아닙니까?
그럼요. 제가 볼 때는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간호법도 간호법이지만은 제가 이번 사태를 보면서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너무 제자리 걸음을 해왔다. 네, 그리고 제자리 걸음을 해왔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런 대한민국에서 잘못된 병폐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개혁을 하려고 정말 무던히 노력하는데 정말 힘든 일이구나. 네, 의료개혁 같은 경우도요, 지금 많은 대통령들이 시도는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예. 번번이 막혔습니다. 그렇죠. 저렇게 의사단체들한테 번번이 막혀왔어요. 예. 그리고 지금 역시도 대통령 역시 궁지에 이것 때문에 몰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경한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 소아과 오픈런이나 그리고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요. 비단 이번 정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나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의사가 증언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역 의료에 대한 이런 편차가 있구나. 그리고 필수 의료에 대한 부족이 있구나. 그럼 이러한 문제 제기에서부터 의료 개혁의 이야기가 나오고 의대 증언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이 20년째 한 명도 늘리지 못하고 있는 의대 증언 대통령이 지금 늘리려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러한 개혁이 정말로 힘들구나를 제가 이번에 보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하물며요, 이번에 민주당 비례 12번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죠? 여기 의료 쪽 의료계통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었냐? 24년 이게 2월일 거예요. 대한민국 의료계의 정원 향후 20년 동안 1년에 4, 5천 명은 늘려야 된다고 했던 사람이 민주당이 12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여든 야든이요. 지금 대한민국의 의사 숫자 늘어야 된다는 거 다들 속으로는 동의하고 있을 거예요. 장기적 관점에서 꼭 필요한 개혁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계속해서 초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병원 소요가 더 많아질 거고 또 국민 소득이 올라가면서 병원 소요가 또 많아질 겁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10년 후에 의사들의 숫자가 늡니다. 근데 이 준비가 브레이크 걸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진짜로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응원을 해주셔라.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이 개혁 방향이 바로 갈 수 있게끔 힘을 모아주셔야 된다. 그렇습니다. 힘을 모아주셔야 되고 또 이 개혁 방향에서 나오는 문제점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의사들의 집단 행동 등이 있을 텐데 의사들 절대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이렇게 지금 정치 행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이번에 정부가 또 굴복한다면 영원히 대한민국에서 의료개혁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인 여러 문제들에 대한 대안들을 빠르게 당과 정이 합동으로 모색해 가면서 최소한의 개혁의 방향은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저도 참 어떻게 보면 이재명이가 이 그 의정 갈등을 사건으로 해서 이 전략 갈라치기 전략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한동훈 대표가 제기했던 그런 그 1년 증원 유예 방안이 불가피한 것이고 용산이 벽안시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하는 얄팍한 지금 수를 쓰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최대한 빨리 또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좀 만나서 식사라도 하면서 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저는 이번에 사실 이게 참 조심스러운데요. 대화의 기술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예. 대화의 기술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빵 하고 터트릴 것이 아니라 정말로 당 내에서 먼저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면 수기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대통령실과도 여기 은밀하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네네. 어떤 결론을 내면 참 좋을 것인데 왜 계속 우리 당은 이것을 밖으로 표출을 해서 마찰이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느냐. 이렇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약화가 된다. 벌써 이재명이 지금 동의하고 나서는데요. 민주당이나 이재명, 민주당의 지도자들이 동의한 것 중에서 제대로 된 게 있었습니까?
항상 우리를 궁지로 모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고 대화의 기술을 발휘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대화가 되실 수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서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대화의 기법을 나를 내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네. 나를 내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국민들은요 본인을 내세우려고 하지 않아도 다 알아주실 거예요. 진주가 오래 진흙 속에 묻혀 있어도요 그럴수록 진주알은 커집니다. 예, 뒤늦게 발견되어도 진주알 커져요. 되려 더 커집니다. 근데 국민들께서 나 내세우려고 안 해도 다 알아주실 것이니 나를 먼저 생각하지 말고 국민들의 안위를 먼저 생각한다면 훨씬 더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을 위한 결정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 윤활 갈등으로 보이는 이런 모습 정말 조금 더 그 가운데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좀 잘 이 부분이 또 국민들이 보시기에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그 과정도 그럼요. 매끄럽고 네. 또 조율이 잘 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때는 기획하고 쇼잉은 딥다 좋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쇼를 잘 하는지. 근데 내용은 개판이었는데 이 우리 그 자유우파는 내용은 좋은데 이게 그 쇼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개인 욕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네. 보세요. 지금처럼 이렇게 분리가 되면요. 자, 여기 앉아서요. 만약에 변호사님께서 우리 한동훈 대표 잘하셨습니다 하고 박수를 쳐준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대통령이 잘못된 거예요. 이래도 보수 분열, 보수의 힘 약화. 제가 만약에 여기서 대통령님이 옳습니다. 한동훈 왜 그러셨어요? 라고 하면 대통령님은 잘한 거 되는데 한동훈 대표 바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래도 보수는 분열, 보수의 약화. 자, 이런 결과를 어떤 선택을 해도 보수가 약화되는 결과를 만들어내면 되겠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정말로 대화의 기술이 필요하다. 어떻게 하는 것이 보수를 더 단단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로 가는 것인지 좀 더 진중한 행동들 스텝 바이 스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마 뭐 우리 방송을 보시는 멸콩 TV 시청자 여러분도 비슷한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양한 의견이 원활한 어떤 그 의사소통 속에서 잘 녹여서 옥동자를 만들어가는 그런 동화 통합의 과정이 중요한 것인데 그런 모습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얘기를 하고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거를 또 언론에 그대로 내보내는 이런 패턴은 좀 지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또 많은 분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누구를 잘못을 하는 것을 떠나서 빠른 시간 내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 물밑 조율을 거쳐서 같이 당대표와 또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또 많은 분들이 같이 식사하고 또 정책을 치열하게 토론하는 그런 모습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이슈. 이재명과의 대표회담. 이거 성사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이재명은 하려는 겁니까? 마는 겁니까? 전에 타 방송에서 성사 가능성 얼마로 보시냐 그래서 51%라고 제가 말했는데요. 만만치 않을 수도 있다. 의외로 네네. 성사되긴 되더라도 굉장히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에서 사실은 이때까지 여야 대표 회담에서는 약간 불리한 포지셔닝이었어요. 준비가 채 되지 않은 채로 회담하자 던졌다가 한동훈 대표가 적극적으로 받으니까 약간 꼬리를 마는 모양새를 취했죠. 근데 지금 이 의대 정원 이 카드를 꺼내들면서 이것도 회담 내용에 포함시키자고 하면서 지금 무쇠를 다시 점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맞아요. 예, 그래서 민주당은 약한 고리를 보면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는 정말 천재야, 천재. 하고 들어서 이거 물어 뜯으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한테는 약한 고리를 보여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 변호사님하고 내가 만약에 사이가 진짜 안 좋다 치고요. 맨날 싸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왔을 때만큼은 우리가 화합되고 하나에 대한 목소리를 내줘야 민주당이라는 정말로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많이 대한민국을 끌고 가는 이 당을 공당이라고 하기도 참 뭐합니다. 이 당을 맞서서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게 아니면 우리가 100점 100패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민주당의 약한 고리 보여주지 않게끔 단합되는 모습들을 계속 좀 보여주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이 부분이 정말 너무 좀 짜증나고 열받고 합니다만 지금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 회담 방식과 관련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TV 생중계하자. 전 과정 다 공개하자라고 했었는데 이재명이가 공환증이 있습니까?
한동훈이 두렵습니까? 빤스런 하는 것처럼 하고 실제로 지금 당대표 비서실장도 뭐 보여주기식 이벤트냐 하면서도 자꾸 그거 안 하려고 꺼리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 한동훈 대표가 많이 양보를 했죠. 앞에 이제 모두 발언이나 이런 부분은 공개를 하고 대신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또 비공개를 한 다음에 이 각자 발표하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 하면은 추석 전에 이루어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대 정원 문제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의대 정원 문제를 계속해서 협상 테이블에 올리자고 하면 그럼 이게 사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이미 한동훈 대표의 말에 동의해줘 버렸거든요. 네네. 그럼 이게 마치 모양새가 여야 합세해서 정을 공격하는 형태가 돼버릴 수 있어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대표는 이거는 지금 여야 회담 대표 자리에 적절치 않다라고 지금 이제 우리 당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민주당이 지금 이 약한 고리를 잡았어요. 끝까지 지금 이거 테이블에 올리려고 할 겁니다. 만약에 이걸 협상 테이블에 올리려고 하면 결국에는 또 우리가 뒤로 한 걸음 후퇴하는 모양새를 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유리하게 끌고 가고 있던 여야 대표 회담에 지금 어찌됐든 간에 공격거리가 돼버렸다. 빌미가 돼버렸다. 네. 이런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게 추석 전에 여야 대표 회담이 이루어지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사실 민주당도 난처한 부분이 아직 남았어요. 많아요. 예. 금투세라든지 종부세라든지 지금 여러 지금 민생 현안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껄끄러운 주제가 많았는데 맞불을 놓음으로 인해서 지금 이 자리들을 상호 회피하는 전략을 지금 쓰고 있다라고 봐야지 맞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우리 이수환님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는 3, 4, 1원을 지금 조언을 주셨습니다. 특히 지금 그 용산과 또 여의도 국민의힘 사이에 한랭 기류가 좀 흐른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우리 일본에 태풍 산산이 올라온다라고 하는데 뭐 태풍으로 인한 피해도 있습니다만 어떤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은 그런 뭐 정체된 이런 그 기단이 또 쫙 한번 풀리고 바다가 뒤엎어지면서 새로운 어떤 생태계가 형성되긴 또 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목소리, 국민들이 두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최근 뉴스토마토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민주당의 지지세가 만만치 않고 국민의힘 어떤 지지율이 조금 내리막을 걷는 것 같고 더불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상당 부분 또 정체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멸콩TV가 또 김문수 대변인과 우리 멸콩 히어로스들의 어떤 해안 이런 부분이 또 용산과 또 그리고 한동훈 당 대표에게 전달되고 뭐 그것은 저희들만 있습니까? 우리 뒤에 30만 애국 우리 멸콩TV 시청자 그 뒤에 300만 대한민국 자유우파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목소리를 모아 저희가 이 영상과 이 한동훈 대표에게 전달을 하고 그것이 또 하나의 어떤 동아 통합을 거쳐서 이 정책으로 맺어지는 그런데 저희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자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댓글 남겨주시고 가입해 주시고 하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벌써 10시 7분을 지나고 있어서 우리 김유수 대변인 또 이후 뭐 후속 또 일과도 있을 텐데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우리 멸콩TV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 하나 전달해 주시죠. 네, 뭐 여야 할 거 없이 정치 특히 지도자분들이 겸양지덕을 자세로 좀 이렇게 정치를 하면 좋겠습니다. 나를 내세우려고 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듣고 진짜로 국민들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에 좀 행동을 옮기면 자연스럽게 본인들이 더 빛날 것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정치 상황들, 경제 상황으로 많이 힘드실 텐데 머지않아 추석입니다. 추석이면은 이거 추수감사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한 해 동안 이렇게 씨 뿌리고 농사지었던 것들 거두고 풍족한 축하하는 날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다 같이 기분 좋을 수 있게 국가 정부에서도 그렇고 당에서도 그렇고 여기 추석 민심 얻을 수 있게끔 많은 노력 더 해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 예국 시민 여러분들께서 대통령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이제 국민의힘 또 한동훈 대표도 많이 응원해 주셔서 여기 보수들이 더 힘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박수 많이 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미력 하나마 열심히 뛰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